네, 안녕하세요. 저는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의 한은규입니다. 사실은 이 학회 활동은 한 번도 안 했었다가 오늘 학술 대회를 계기로 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인볼브를 하게 됐습니다. 저는 원래부터 그 지역 혁신 쪽으로 공부를 했고요. 뭐 바라보시는 방향에 따라서 이제 지역에 대한 관점이 또 이제 굉장히 다양한데, 저는 주로 이제 과학기술적 관점에서 이제 혁신 정책 뭐 이쪽으로 해서 지역 혁신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한 내용들, 공유해 드릴 내용들은 올해 제가 그 회사에서 그 스태피에서 국가 난제 연구를 수행을 했어요. 그 국가 난제 연구의 한 파트로 해서 지역 난제를 다루었습니다. 제목에서 보시다시피 지역 소멸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얘기를 나눌 건데요. 특히 그 지역 소멸 현상을 대표한다고 할 수 있는 지역 산업 쇠퇴하고 지역 인구 감소에 대한 부분을 국가 난제적인 관점에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그 스태피 국가 난제 연구에 대한 개요를 간단하게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으로 지역 난제에 대한 얘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연구는 사실 총 5 년짜리 과제예요. 그래서 첫 번째 해가 이제 작년이었고 올해가 2년 차가 되는데, 작년에 이제 전체적인 국가 난제에 대한 연구를 한번 해 보자라고 해서 어 이제 큰 포부를 갖고 이제 선배 연구자분들께서 기획을 해 오셨는데, 전체적으로는 이 연구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 사회가 굉장히 많이 여러 방면에서 이제 복잡해지고 있고, 그에 따라서 이제 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들 역시 복잡성이 상당히 증대를 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 때문에 단순하게 어떤 문제가 발생을 했으니 '어떻게 해결을 하자.'라고 하는 굉장히 단선적인 사고가 더 이상은 통하지 않는 사회가 됐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다학제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라는 부분에 대한 인식을 했고, 그래서 저희 스태피에서는 이제 국가 난제 연구를 기획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는 이 난제가 어떻게 발생을 했으며 어떻게 지속됐고 또 어떻게 난제로 고쳐가 되었는지에 대한 그 이유를 찾아가는 노력이 한 파트가 될 것 같고요. 또 다른 걸로는 이러한 난제의 원인들이 있다고 할 때 어떻게 하면 우리는 이 난제를 잘 다룰 것인가. 나중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전통적으로는 우리 정책 연구를 하거나 그 정책 입안작의 어 역할을 하시는 분들은 보통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타겟팅을 해서 '그걸 해결을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관점으로 접근을 하지만, 사실 난제는 표현 그대로 이렇게 어려운 문제거든요. 그만큼 해결이 거의 불가능하거나 매우 어렵다라는 얘기가 될 텐데,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솔루션의 개념보다는 이를 관리하고 대응한다는 개념으로 해서 레졸루션 개념으로 해서 접근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고, 또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는 혁신 정책으로 이렇게 접근할 것인가.'라고 하는 질문을 어 만들어 냈고, 이에 대해서 해답을 찾아 나가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난제에 대해서 접근할 때 우리는 이제 다양한 사례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봐야 되고, 또 원인에 대한 진단, 그리고 이에 대한 대응하기 위한 방법론들을 좀 많이 개발할 필요가 있었고요. 그에 따라서 작년에는 이제 시범 연구를 한 3 가지 정도 했고요. 올해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본 연구에 들어간 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난제는 국민들이 사실 많이 체감을 하고 있습니다. '아 이건 문제다. 이건 난제다.'라고 하고 있지만, 사실 이 난제를 다루는 것은 이제 개인으로서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고 '국가가 나서야 된다. 국가의 개입이 필요한 것이다.'라고 해서 저희는 국가 난제라고 통칭을 했고요. 저희 과학기술정책연구원에서는 이제 시스템적인 접근을 굉장히 중요시하고 있기 때문에 이 연구에서는 우리는 일종의 그 우리가 정한 용어인 스태피 국가 난제라고 그렇게 내용을 만들어서 그렇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그 난제를 바라볼 때 저희는 그 지속성 그리고 복잡성, 불확실성이라는 이 3 개의 속성을 기준으로 해서 난제를 바라보고 있고, 이는 단순히 우리가 어떤 원인을 타겟팅을 해서 단편적인 솔루션을 찾아내는 것이 아니라 시스템적인 관점에서 바라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는 이제 난제 지형도도 한번 만들어 보고 시스템 다이내믹스 기법을 이용을 해서 원인을 발굴해 보는 노력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솔루션보다는 레졸루션이다라고 해서 그런 관점으로 접근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는 그 협동 연구로 카이스트, 키스티 그리고 시스템 다이내믹스 전문가분들과 함께 이 난제의 3 가지 속성에 대해서 내용을 다뤄보고 왔는 바로 다뤄왔는데, 올해 저는 이게 가운데 있는 것처럼 이제 지역에 대한 내용을 다뤄왔습니다. 시간이 없는 관계로 요 사례들은 일단 지나가고요.
그래서 지속성은 복잡성, 불확실성에 대해서 이제 난제를 살펴볼 건데 보면은 방법론적으로는 그 지속성은 역사적으로 대체 어떤 이벤트들이 어떻게 벌어지고 어떻게 관련이 이 되어 왔길래 어떤 문제가 난제화되었는가라는 걸 살펴보는 거고요. 시간이 없으니 빨리 지나가겠습니다. 복잡성 같은 경우에는 이 난제를 중심으로 해서 발생을 하는 사람들이 인지하는 것들, 정부가 인지하는 것들이 있을 텐데 이것들이 바로 키워드로 등장한다는 거죠. 이 키워드들이 어떻게 구성이 되고 뭉쳐져서 연결이 되어 왔는가. 또 이런 주요 키워드들을 중심으로 해서 어떠한 이해관계들이 발생을 했고 갈등 구조를 만들어냈는가를 살펴보는 부분이 있고요. 세 번째로는 불확실성인데 나중에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왼쪽 밑에 그림을 보시면 이 세 그 인과 순환 지도예요. 그러니까 원인과 결과들이 굉장히 일련의 과정으로 해서 굉장히 많이 연결이 돼서 나중에 가서는 우리가 원래는 원인이라고 생각을 했었던 산업 쇠퇴라든가 인구 소멸이라는 게 사실 이게 원인이 돼서 또 다른 결과를 만들어낸다라는 거. 그래서 이런 복잡성 측면에서 봤을 때 이런 불확실성 측면에서 봤을 때 '원인을 발굴하는 것 자체가 불확실하다. 그런 세상이 되고 있다.'라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런 부분에서 한 봤다고 보시면 박사님 됩니다. 그 화면을 슬라이드를 좀 벌려 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예예. 그래서 요렇게 연구를 했고요. 이제 여기부터는 이제 결과에 대한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봤을 때 저희가 이제 질문을 넘어가고요. 네. 결론적으로 봤을 때 지속성으로 보면은 과거에는 이제 이해관계의 복잡성이 굉장히 약했거나 아니면 단순하게 어떤 원인이 있으면 이를 해결하기 위한 결론을 우리가 충분히 도출할 수 있었지만 세상이 많이 복잡하게 되면서 점점 이해관계도 복잡해지고요. 그러면서 이제 이 문제는 알고 있지만 해답을 찾기 어려운 그런 상황으로 이 지역 인구라든가 지역 산업 쇠퇴 문제가 계속 지속되고 있다라고 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복사성 측면에서는 지금 정권별로 보나 아니면 언론이나 정책적인 부분에서 보면 등장하는 키워드들이 굉장히 다르게 나타나고 있어요. 좀 이 부분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부분은 사실은 이 각 키워드들이 어떻게 다르게 나타내는 이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언론 같은 경우에는 사회 수요를 대변하는 어떤 장이라고 볼 수 있고 정책 파트에서는 이 사회 수요를 다루는 그런 수단의 장으로 볼 수가 있는데 이 수요하고 이 수단 간의 그런 매칭이 좀 현실적으로 많이 동일하게 같이 가고 있지 않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발견을 한 바가 있고 이에 따라서 이해관계 구조가 점점 더 복잡해지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불확실한 측면에서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문제라고 하는 그러니까 결론이라고 하는 어떤 문제 영역을 우리가 원래 알고 있었던 것이 나중에 가서는 보니까 그게 또 다른 결과의 원인이 되고 있는 형식으로 해서 계속 문제들이 돌고 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역 인구 감소 현상 역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원인 결과들이 굉장히 복잡하게 연동이 돼서 어떠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결과를 발견한다 하더라도 이걸 갖다가 해결하기 위한 원인이 무엇인지 정확히 모르는 상황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뜻이 산업 쇠퇴하고 인구 소멸이 사실은 동떨어져 있는 것 같지만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원인과 결과들이 또 이제 연동이 많이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게 뭐가 문제인지 뭐가 원인인지 상당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세 가지 진단 결과를 토대로 해서 저희가 전문가분들께 아이디어를 좀 내달라고 했어요. 뭐냐면 이제 솔루션의 개념이 아니라 레졸루션의 개념으로 해서 불확실성이라든가 복잡성이라든가 아니면 지속성 이 결과를 보고 나서 어떠한 관리 방안, 대응 방안들을 우리가 고려하면 좋겠냐 시스템적인 관점에서 그렇게 물어봤고요. 최초에는 64개 아이디어에 대해서 제시를 해 주셨고요. 저희가 이게 중복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정리를 다 하고 나니까 총 한 11개 정도 나타나게 되더라고요. 이 11 개에 대해서 저희가 HB 분석을 돌려보니까 보시는 바와 같이 1 위로 해서는 지금 인접 지역 간의 협력 강화라든가 초강력 경제권 산업 클러스터 조성 방안이 이런 식으로 나타났고 또 한 가지 주목해야 될 부분은 2 위, 3 위에 대한 부분인데 2 위, 3 위는 지금 청년이라든가 여성이라든가 요런 일종의 현재 우리 사회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세대들이나 불이익을 받고 있다고 해야 될까요? 그런 영역에 있는 분들이세요. 보면은 당연히 이제 각 지역들이 각자 갖고 있는 혁신 자원들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주변 지역들과 함께 연동해서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는 건
당연하고요. 모두들 개념적으로 사실 알고는 있었지만 실제로 이행이 안 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적극적으로 달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또 요새 뭐 메가시티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부에서 본격적으로 얘기를 나눈 거 보면 일부 우리가 기대할 수 있을 것 같고, 이와 더불어서 이제 청년이나 여성 그룹 같은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일종의 삶의 질적인 부분도 같이 고민을 해 줘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요약이나 뭐 시사점은 말씀드렸던 내용이 다 포함되고 시간이 없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네, 오늘 제가 발표할 내용은 기업가적 정신이 지역 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하고 있고요. 이 연구를 하게 된 계기는 사실은 뭐 문헌 연구나 이런 곳에서 보면 항상 기업가적 정신이 중요하다. 지역 산업 정책, 특히 요즘에 같이 스마트 특성화 전략을 수립하는 과정에서도 기업가적 정신, 뭐 기업가적 발견이 중요하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와 관련된 실증 연구가 거의 없다 보니까는 제가 좀 정성 연구로 좀 인터뷰 기사들을 취합해서 한번 진행해 본 연구입니다. 일단 먼저 연구를 하게 된 제가 배경을 간단히 설명을 드리자면요. 뭐 요즘같이 이제 코로나19로 인해 글로벌 가치 사슬의 구조적 한계가 이미 노출이 되어 있고요. 이는 이제 중국의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서 서구 중심의 다국적 기업들이 리쇼어링이나 버티컬 소싱을 진행하고 있고, 이를 통해서 최근에 문헌 연구를 조사해 보니까는 이제 더 이상은 GVC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지역 중심의 지역 가치 사슬, 리저널 밸류 체인으로 개편을 진행하자라는 그런 조짐이 보여서, 이와 같은 환경에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할지에 대해서 제가 좀 살펴보고자 좀 진행을 하게 된 연구입니다. 특히 저희는 이런 가치 사슬에 굉장히 민감할 수밖에 없는 게, 뭐 아시다시피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좀 국내 총생산 대비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다른 나라보다 상대적으로 높고요. 그 다음에 뭐 크게 다른 예를 안 들더라도 군산의 사례를 딱 들 경우에 우리나라의 지역 주력 산업 상당수가 사실은 뭐 자생적인 어떤 경쟁력이 있는 게 아니라 국내 대기업 혹은 다국적 기업의 생산 공장에 의존하는 구조이다 보니까는 현대중공업의 군산 조선소 폐쇄, GM자동차의 군산 공장 폐쇄로 산업 위기 쇠퇴 지역이 지정되는 걸만 보더라도 조금 이제 지역 산업 경쟁력을 위해서는 다른 다양한 좀 접근법이 필요하다는 이런 생각 하에서 이 연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이게 글쎄요, 기업가적 정신이라는 게 좀 사실은 개념이라는 게 잘 많이 알려지지는 않았는데, 제가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은, 일단 기업가적 정신이 왜 지역 산업에 중요하느냐, 기본 문헌 연구들을 통해서 발견한 점은, 일단은 미시적으로는 특정 기업의 성과, 혁신 등 경쟁력 제고의 기업가적 정신이 핵심 요인으로 여겨지고 있고요. 조금 더 거시적으로는 지역 내 신산업 출현과 산업 생태계에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미국이나 유럽 등에서는 지역 산업 혁신 정책을 수립할 때 기업가적 정신에 대한 교육이라던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고려하는 사항입니다. 이런 국외의 사항과 다르게 국내에서는 아직 기업가적 정신에 대한 연구뿐만 아니라 특히 기업가적 정신이 지역 산업에 미치는 영향 등과 관련된 관련 연구도 많이 부족한 상황이고요. 이러다 보니까는 기존 연구들의 대부분이 기업가적 정신의 정책 모델 모색 혹은 이론적 논의 등에 초점이 되어 있고, 이제 거의 실증 연구는 없는 현실인데요. 이를 제가 제 나름의 이유가 무엇일까 생각을 해봤더니, 기업가적 정신은 아무래도 위험 감수나 기회 포착 능력 같은 비가시적이고 비계량적인 요소가 있다 보니까는 이거를 연구로 진행하기에는 좀 다소 무리가 있어서 아마 관련 연구가 좀 부족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이유는 이제 최근에 또 많이 논의되고 있는 뭐 스마트 국가, 스마트 스테이츠, 그 RIS라는 개념을 먼저 얘기했던 필립 쿡이랑 케빈 모건이 함께 얘기했었는데, 케빈 모건이 최근에 스마트 정부와 같이 뭐 마리아나 마츠카트도 마찬가지지만은 정치인과 같은 공공 부분에서의 기업가적 정신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는데, 좀 국내에는 이런 부분이 많이 좀 아직 연구가 덜 된 것 같아서 한번 살펴보고자 연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이 연구를 위해서 저는 두 지역의 사례 연구를 하였는데요. 하나는 지역에 전에 없던 신성장 동력인 전북 탄소산업 육성을 이끈 그 정치인의 기업가적 정신, 그 송하진 전라북도 도지사의 기업가적 정신을 살펴보았고요. 두 번째로는 이미 많이들 아시겠지만은 이제 국내에서 사양화 단계에 이미 접어들었다고 생각하는 대구 섬유 업계의 혁신적 성장을 이끈 중소기업 경영인의 기업가 정신 이 두 가지 사례를 통해서 이런 기업가 정신이 지역 산업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일단 두 번째 경영인에 대한 인터뷰 같은 경우는 큰 사실 무리가 없었는데 저같이 한낱 일반인이 이제 도지사를 인터뷰한다는 건 사실은 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또 이와 같은 엘리트 그룹의 인터뷰는 뭐 문헌 연구를 찾아보면 상당히 어렵다라는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저는 조금 인식을 달리해서 그분이 도지사니까는 전주시장 때부터 수많은 인터뷰 내용들이 이미 언론에 나와 있고 이런 걸 분석하기 위해서 언론기사 빅데이터 분석 시스템인 빅카인즈를 통해서 2006년부터 송하진 도지사님의 인터뷰 내용을 다 분석을 하였고요. 그 다음에 대구 기업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박사 학위 논문 때 한 50여 명의 대구 지역에 있는 경영인들, 뭐 이해관계자들을 만났는데 그때 만났던 분들 중에 이 해당 기업의 경영인 부분의 인터뷰 내용을 일부러 사용하였습니다. 제 연구는 내러티브 접근법을 썼기 때문에 뭐 도표나 그림 이런 거 하나도 없이 글밖에 없어서 좀 다소 지루할 수 있다는 점 미리 말씀드리고자 이렇게 내러티브 접근법이라는 걸 작성하였습니다. 먼저 짧게 얘기 드리면 이제 기업가적 정신이라는 단어는 사실은 뭐 프랑스 경제학자 칸티옹이 사용을 하였지만은 이제 우리가 아는 슌페터가 하버드 대학에서 기업가설 연구소를 설립하기 전에는 주요 경제 주체로 인식조차 잘 되지 않았던 그런 요소였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뭐 유럽에서 얘기하는 그런 스마트 특성화 전략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정책 수립 과정에 있어서 기업가적 정신이 좀 많이 중요하다라고 이제 많이 의미가 확대되고 있고 이 기업가적 정신을 봤을 때 우리는 꼭 기업가가 특정 개인을 의미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최근 문헌 연구에서는 이제 기업이 기업가적으로 활동하는 거 아니면 정부의 기업가적 활동, 기관 등으로 점점 이렇게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고요. 뭐 쉼페터가 얘기한 보통의 기업가적 정신은 쉽게 얘기하면 이제 새로운 시장 기회를 잘 활용하면서 기존에 있던 요소들을 새로운 형태로 조합하여서 새로운 부가가치가 있는 뭐 제품이나 서비스를 창출하는 것을 일반적으로 기업가 그다음에 그런 행위들을 기업가적 정신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일단 제가 전라북도 탄소산업부터 이제 사례 연구를 시작을 할 건데요. 이 연구를 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사실은 뭐 저도 이제 지역 산업을 쭉 연구를 해오긴 했었는데 전북은 탄소산업 관련 산업 기반뿐만 아니라 사실은 지역 내에 제대로 된 주력 산업조차 없던 제조업의 불모지나 다름없던 지역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이런 곳에 탄소산업이라는 용어조차 생소한 시절에 당시 송하진 전주시장이 취임한 뒤 전주시가 탄소산업을 육성하겠다라고 언론에 발표함으로써 우리나라에 이제 탄소산업이라는 그런 단어가 많이 대중들에게 알려졌는데요. 그 당시에 2006년도에 송하진 지금의 도지사가 탄소산업을 육성하겠다고 하였으나 사실은 뭐 당연한 얘기겠지만은 이런 산업에 대해서 일단 인식이 탄소산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인식도 미미하였고 그 다음에 첨단 소재 부품인 탄소산업을 중앙정부가 아니라 지자체에서 사실은 육성하기에는 실질적으로 뭐 자본뿐만 아니라 연구 인력도 부족하였고 거기에 이어서 이제 그 당시에 이거는 언론을 통해서 나온 얘기이기 때문에 이제 전라북도와 전주 사이에서의 지자체 간 갈등이 있어서 향후에 송하진 도지사가 이제 대기업 효성을 이제 전주시에 유치를 하였는데 당시 이제 자치단체 간의 그런 갈등으로 인해서 효성 공장 뭐 부지 매입의 어려움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 도에 있는 관계자분이 효성에다가 전주가 아닌 뭐 전북 완주에다가 공장을 유치하면은 우리가 공장 부지를 훨씬 더 싼 값에 뭐 여러 가지 혜택을 주겠다라고 이렇게 했었던 일화가 있을 정도로 굉장히 많은 장애 요소가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장애 요소가 있었음에도 송화진 도지사는 약간 뭐 기업가 정신이라고 표현하기 제일 좋은 그 위험 부담을 감내하는 선제적 투자를 하게 되었는데요. 그는 일단 그 당시에 다른 주변에 있는 뭐 제가 알기로는 전남대 전북대학교의 교수님 뭐 그런 분들의 조언을 들어서 우리나라에서 일단 특히 별로 육성이 되지 않았던 이 탄소 산업은 꼭 육성해야 될 블루 오션이다라는 생각을 확고한 신념을 갖게 되면서 국내 지자체 최초로 탄소 섬유 관련 연구 개발 및 시험적 설비를 시에 구축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역시 그 당시에는 굉장히 탄소 산업에 대해서 전혀 그런 인식이 없을 때였음에도 불구하고선 전주시에 탄소 산업 전담 부서를 설치하였고, 그 다음에 효성 공장 부지 매입에 어려움을 겪자 시청의 최우선 사업을 효성 공장 부지 확보에 목숨을 걸면서 일을 진행하였는데, 이 밑에 인터뷰 내용은 저는 그의 그런 위험 부담이나 이런 기회 포착 능력을 잘 나타나는 인터뷰 내용인 것 같아서 제가 직접 인용을 하였습니다. 짧게 설명드리면은 국내에는 세계에 내놓을 만한 탄소 소재 상품도 연구개발 기반도 없었다. 이 같은 상황에 탄소 산업을 육성하겠다고 하니 다들 무모한 도전이라고 했다. 그러나 산업화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되고 제조업 기반이 없었기에 무모함보다는 가능성이 더 크게 보였다. 이건 전형적인 보통 기업인들이 어떠한 신시장을 진입을 할 때 기회 포착 능력 같은 그런 뭐라고 하죠? 그런 역할을 사실은 그때 당시에 이제 시장이 직접 하게 된 상황이라서 굉장히 좀 인상적이어서 이걸 인용을 하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뭐 시간 관계상 어차피 두 가지 사례밖에 제가 이런 기업가 활동에 대해서 두 가지 사례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두 번째로는 이제 기업가들 정치에서 제일 많이 하는 그 혁신을 위한 새로운 조직 확보에 이 도지사 송 도지사님이 이제 도지사가 되고 난 다음에 굉장히 좀 열정을 보이셨는데, 일단은 그 한국탄소융합기술원이라는 전주시 출연 기관이 있습니다. 근데 이 기관을 국가 단위의 연구원으로 승격시키기 위해서 탄소 수제법 개정을 노력을 해왔고요. 당시에 이제 지역구 정치인이었던 정운찬 의원과 함께 2년 8개월 동안 지자체 연구원을 국가 단위 연구원으로 승격시키기 위해 팔방으로 노력을 하였고, 그 다음에 그는 이 노력에 대해서 이 지역 내에서의 산업이 구조 고도화가 되고 이게 궁극적으로 국가의 첨단 소재 전략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국가 차원의 중간 매개 기관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주장을 하였습니다. 그런 그의 노력 끝에 바로 지난달에 한국탄소융합기술원이 이제 시 출연 연구소가 국가 출연 연구소인 한국탄소산업진흥원으로 승격이 되었고, 이 승격이 의미하는 바는 이제 우리나라 국가 차원에서의 탄소 산업 관련 정책, 연구 개발 등 모든 사업을 지휘하는 컨트롤 타워가 서울이 아닌 전북에 입지함으로써 이제 명실상부한 탄소 산업의 메카로 인정받음을 어느 정도 의미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가 이처럼 이 혁신을 위한 새로운 조직 확보에 열정을 보인 이유 중에 하나는 보인 그런 의도는 또 인터뷰 내용을 보면은 일본은 국가 주도하에 수십 년간 대규모 투자를 거듭해 탄소산업 강국을 만들었다. 탄소산업의 체계적 육성과 발전에 관한 연구와 정책을 전담하는 국가 차원의 전문기관 없이는 전략 물자인 탄소산업의 생태계 구축은 물론이고 소재 강국 대한민국도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는 보통은 이제 기업가적 활동에서 소위 말하는 새로운 조직 출현, 그를 통한 혁신을 진행하겠다는 그런 의지가 잘 드러나는 부분이라서 저는 이 사례를 하나 첨부하였습니다. 나중에 뒤에 제가 전반적으로 다 결론을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일단 소개를 말씀드리자면은 저는 이런 송화진 정치인의 이런 몇 가지의 활동을 보고선 이 사람 때문에 꼭 전북에 전에 없던 탄소 산업이 생겼다고는 생각하지 않지만은 상당수 영향을 미친 이유 중에 하나는 일단 중앙정부와 민간에서조차 크게 관심을 갖지 않았던 첨단 소재 부품을 시장의 그런 기업가전 정신만으로 그리고 그의 집념만으로 일단은 전에 없었던 산업을 출현을 시켰고, 실제 그가 15년 동안 시장과 도지사의 행정을 맡으면서
전혀 사실 산업이 아니라 제조업 기반도 크게 대부분 없었던 전북의 연구개발센터, 생산설비, 그다음에 지역산업 생태계에 큰 영향을 미치는 효성 같은 대기업을 유치하였고요. 이후에는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국탄소산업진흥원 승격에까지 정운천 의원과 굉장히 열심히 관여하여서 대한민국 탄소산업의 전도사라는 수식이 붙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저는 굉장히 좀 인상이 깊었는데요. 이런 지역에서 시작한 제가 알기로는 육성 사업이 물론 그분뿐만 아니라 지역에 있는 정치인, 연구원, 공무원 등 수많은 이해관계자의 노력이 있었지만은 이게 전북에서의 산업 구조에서 가장 중요한 전략 산업일 뿐만 아니라 국가 전략 산업으로 성장한 지금까지 사례가 찾아보니까 거의 없었는데 좀 굉장히 좀 인상적이었고 제가 2006년부터는 자료가 없어서 한국은행 자료를 찾아보니까 실제로 지역 내에서의 기업체 수 증가, 일자리 수 증가에도 크게 공헌을 하였고 내년 초에 한국탄소산업진흥원이 개원하면은 관련된 그런 일자리와 사업체는 더 증가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뭐 이거는 사실 가장 저는 그의 기업가적인 정신을 잘 나타내는 인터뷰 같아서 제가 인용을 했는데요. 뚝심 그리고 해고라고 저는 표현을 했는데 지역에서 시작한 산업이 국가 전략 산업으로 성장한 일은 전무후무하지 않을까 싶다. 지역에서 그것도 제조업 기반이 없는 전북에서 시작했으니 우여곡절은 얼마나 많았겠나. 지난 시절을 생각해보면 말 그대로의 한 편의 드라마였다. 사기꾼이라는 소리도 들어봤고 중앙부처에서는 무시도 많이 당했다. 효성공장 부지를 매입할 때에는 개밥을 주면서 땅 주인을 기다려보기도 했다. 버틸 수 있었던 힘은 같은 꿈을 꾸는 사람들이었다. 제가 기존에 수많은 기업가 정신의 그런 문헌 연구를 봤는데 굉장히 좀 이렇게까지 정치인이 기업가적인 활동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좀 드물었던 것 같아서 저는 이거를 좀 인터뷰 내용에 좀 담았고요. 일단 두 번째 사례 연구로 제가 대구에 있는 중소 섬유 기업의 활성화를 한번 살펴봤는데요. 그러니까 짧게 얘기 드렸지만은 이제 60, 70년대 수출 효자 종목인 섬유 산업의 메카 대구는 이제 중국 등 저렴한 인건비의 출현과 아시아 금융위기, 섬유 커터제 폐지 등의 대내외적인 악재로 인해서 산업 경쟁력을 하락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김대중 정권 이후에 지역 산업진흥 사업, 즉 밀라노 프로젝트로 인해서 재활력을 기대하였으나 중견 섬유기업 붕괴로 장기적인 구조조정기에 진입하여서 뭐 10년 동안 이미 업체 수도 줄어들 만큼 줄어들었는데 또 40%나 더 감소하였고 종사자 수도 약 2만 5천 명이나 감소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 2010년도에 틈새 시장과 지역 내 산업 기반을 노린 혁신 기업이 출연하게 되어서 굉장히 좀 관심을 갖게 되었는데요. 대구가 사실은 섬유뿐만 아니라 안경테 관련해서도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큰 포션을 갖고 있는 지역인데 안경 수출 관련 업무를 하던 대표이사가 해외 바이어들로부터 일본 업체들이 초극세사 원단의 원천 기술을 바탕으로 안경 클리너 산업을 선점하고 있는데 너무 단가가 높아서 고심이다. 그래서 이런 걸 대체할 수 있는 상품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중국산은 너무 재질이 좋지 않다. 이 얘기를 여러 번 목격하면서 본인이 그러면 한번 이 시장에 뛰어들어 보자라고 하면서 대구 이시아폴리스 산업단지의 회사를 창업하였습니다. 처음부터 뭐 앞서 말씀드렸지만 국내에서는 사실은 그런 안경 클리너라든지 클리너에 대해서 수요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처음부터 이제 수출 위주의 고품질 제품 생산에 목적을 두었고 당시에 이 초극세사 원단의 원천 기술이 일본만 갖고 있었는데 코오롱, 효성, 휘비스 같은 우리나라 국내 기업의 기술력이 성장하였고 조금 그다음에 빨리 진행해 주십시오. 네. 모든 곳에서 이제 이런 섬유 산업에서 제일 중요한 게 사실 염색인데 세계 최대 규모의 염색 산업단지가 대구에 존재하였습니다. 또한 회사 바로 길 건너편에는 스마트 패션 소재와 디자인 학과가 있는 폴리텍 대학이 있었기 때문에 수많은 그런 학생들과 교수님과 교류가 많았었는데 그는 인터뷰를 통해서 이런 지역 내의 산업 기반을 어떻게 잘 활용하였는지를 이렇게 표현하였습니다. 고급 제품을 벤치마킹 하는데 분석하는 능력은 없어서 이 분석 능력을 위해서는 한국섬유개발연구원에 의뢰하였고 염색을 위해서는 염색가공 전문연구원인 다이텍으로부터 조언을 얻었다. 실제적으로 기술적인 부분을 포함해 지역 내 노하우가 풍부한 연구소들로부터 고품질 제품 생산을 위한 도움을 크게 받는 것도 사실이다.
전형적인 이제 시장의 기회, 특히 그 자신네들의 그 생산 단지에 있는 환경을 굉장히 잘 이용한 기업이고요. 조직 혁신 부분도 제가 인터뷰 내용을 빼고 말씀드리자면은 보통의 섬유 기업은 아무래도 생산 쪽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이 기업은 인력의 80%가 해외 영업, 마케팅, 디자인 위주의 인력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는 해외의 수출 시장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도 하고 최근에는 뭐 유명 박물관과 파우치 등의 명화 등이 프린트되어 있는 그런 커스터마이즈드 되어 있는 주문형 제작이 많이 폭주가 되고 있어서 그런 거에 수요를 맞추기 위해서 디자이너들로 인력을 구성하고 대신 연구 관련된 부분이나 기술 관련된 부분은 주변에 있는 그런 섬유개발 연구원이나 대학에 많이 의존을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2분 남았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이제 결론 부분인데요. 결론은 뭐 짧게 말씀드리면은 저는 이제 전에 어떤 그런 이렇게 터미놀로지는 아니겠지만은 공공회사의 기업가적 정신 혹은 기업가적 정치인이라는 좀 새로운 유형을 발견한 좋은 예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송화진 도지사의 경우에는 일단 사례 연구에 따르면은 지역구에서의 재선, 더 높은 자리의 선거를 위한 민심 확보 등을 위해 정치인의 기업가적인 정치인의 동기부여라고 하였는데 물론 이런 동기도 있었겠지만은 이를 통해서 더 큰 행정구역의 수장으로 이동하기 위한 의도도 있었지만은 분명한 거는 지역의 새로운 산업을 육성하였고 경공 위주의 지역 산업을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재편하였다는 점에서 저는 마리아나 마츠카토가 얘기하는 기업가적 정부와 굉장히 비슷한 맥락을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하였고요. 두 번째, 대구 사례를 통해서 저는 느낀 점 중에 하나는 우리가 소위 말하는 사양 산업으로 여겨지는 섬유 산업 등도 제품 혁신 등을 통해서 충분히 혁신 기업이 될 수 있음을 발견하였고 또 하나는 의식주의 한 축인 의와 연계된 섬유 산업인 인류와 함께 지속적으로 나아가는 산업이라는 점에서 이게 정말 사양 산업이라는 인식을 가져야 되는 거야에 대한 좀 의문이 있습니다. 사실 공업발전법이라는 제도적 지원 하에 체질 개선 없이 안주한 국내 산업이 스스로 경쟁력을 잃어서 사양화 단계에 든 거지 자라나 H&M 같은 SPA 기업의 성장을 보면은 섬유 산업 자체는 사실은 사양화 단계에 들지 않았는데 국내 산업이 많이 쇠퇴하다 보니까는 그런 인식이 강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뭐 기본적으로 저는 뭐 부족한 국내에서 아직 부족한 경험 연구를 좀 제공하는 데 의미를 두었고 그다음에 앞으로 향후에 이제 이거는 팔리시 임플리케이션으로 기업가적 발견 과정에 의한 기업가적 교육과 상향식 정책 기획 등이 필요하다는 생각하에서 이 연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전 박사님 시간 딱 맞춰줘서 고맙습니다. 먼저 그 수소산업의 지역화 강원도 삼척시를 사료로라는 주제로 발표하게 된 시흥산업진흥원의 허시영입니다. 먼저 아직 그 박사학위는 못 받았고 과정 그 2학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발표드리는 부분은 그 수업 중에 그 과제로 논의된 사항을 말씀드리는 부분이어서 부족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목차입니다. 그 연구 배경과 목적 그리고 주요 현황과 수산업 지역화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연구 배경입니다. 그 현재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전 세계는 화석에너지를 재생에너지로 전하기 위한 큰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우리나라도 그린 뉴딜과 같은 재생에너지 육성과 보급 정책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슬라이드가 넘어가지 않습니다. 조 박사님. 네. 안 넘어가시나요? 공유를 했죠? 네네. 공유를 보이시나요? 아직은 예, 이제 보입니다. 예, 네네. 예, 보입니다. 이제. 예. 네. 그래서 현재 우리나라 많은 지역에서도 태양광이나 풍력, 뭐 수소 등 많은 신재생 에너지를 육성하고 있는데요. 강원도는 지난 10여 년간 지역 발전을 위해서 전략산업으로 소방 방제 산업을 선정해서 그 삼척시의 지역 경제 활성화를 추진했었습니다. 그러나 소방 방제 산업 특성상 기업이 대부분 중소기업이었고 폐업률도 상당히 높고 그래서 뚜렷한 실적이 없는 상황이었는데요. 이에 초기 단계인 수소 산업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 연구 대상 지역을 지역 혁신 체계 차원에서 삼척시 지역화를 위해서 좀 발전 방안을 좀 고민을 해봤습니다. 다음 슬라이드입니다. 그 연구 지역인 강원도 삼척시는 인구 약 6만여 명의 중소도시입니다. 물론 중소도시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인구 5만에서 50만 도시를 중소도시로 저희가 일컫고 있는데요. 또한 삼척시는 그 도농통합시로 산업도시와 관광휴양도시 특징을 모두 갖추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제조업은 그 부존 자원을 활용한 시멘트 생산이 좀 발달되어 있는데, 그로 인해서 건설업과 광산업이 발달한 도시입니다. 그래서 현재 강원도는 그 수소 산업 육성을 위해서 아래 보이듯이 수소도시 비전 선포나 그 규제자유 특구를 신청해서 승인받는 등의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주요 대상지는 삼척시, 강릉시, 동해시, 평창군이 주요 대상지로 선정돼서 수소 산업을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삼척시 같은 경우에는 그 LNG 기지가 있어서 그 LNG 기지를 통한 그 액화 수소 생산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현재 그 다양한 실증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소 산업이라 하면은 그 수소를 주요 에너지원으로 사용해서 생산, 저장, 운송하는 데 필요한 모든 분야의 산업과 시장을 일컫고 있는데요. 그 수소 산업의 생태계는 수소 에너지를 공급하는 부문과 그 활용하는 부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수요 부분은 이제 잘 아시듯이 수소 자동차, 수소 선박과 같은 수소 모빌리티와 수소를 활용한 그 연료전지 산업이 중심입니다. 세계적으로도 수소 산업은 지금 현재 각광받고 있어서 2050년 정도 되면은 현재 자동차의 25% 정도가 수소차로 대체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우리나라 수소 산업의 주요 특징을 좀 보면은 아직은 그 분야별로 다르지만 산업 발전 단계에서 아직은 시제품 생산 단계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나라 수소 분야의 기업 수는 약 370개 수준으로 나와 있고, 비교적 그 연료전지 분야와 그 모빌리티 자동차 분야가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좀 그 산업군 자체가 아직 초기 단계라서 실제 기업 규모 파악은 좀 어려운 실정입니다. 기술적 경쟁력으로도 그 전기차는 양산 단계에 이르러서 어쨌든 세계적인 경쟁력을 좀 갖추고 있는데, 그 외에 어떤 그 핵심지 부품, 소재 부분은 아직도 높은 그 수입에 의존을 하고 있는 것이 저희 약점이라 볼 수 있습니다. 삼척시 차원에서 살펴보면은 그 삼척시는 그 과거에 그 원자력 발전 부지가 그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얼마 전에 그 완전 백지화가 되어서 그 수소 산업 육성을 위한 어떤 대규모 부지 확보가 가능하고, 그리고 수소 생산에 유리한 그 LNG 기지가 있습니다. LNG 기지에서 생산된 물질들로 그 개질 방식으로 수소를 생산이 가능하다는 점인데요. 또한 이제 그 수소 산업이 신산업이기 때문에 다양한 규제가 있고 아직 법 제도가 없어서 현재 그것들을 해결하기 위한 규제 자유 특구로 지정되어 수소 산업을 육성을 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고민한 부분은 그 크게 4가지 부분에 고민을 했습니다. 먼저 비전은 그 중소도시 주도형 지역 혁신 체계 구축을 설정을 했고요. 지역 주도의 어떤 혁신 체계 개편과 그 지역 역량 강화나 혁신 성장 실현이라는 목표를 두고 세부 목표로 4개의 목표를 두었습니다. 먼저 산업 부분에서는 어쨌든 시작 단계이기 때문에 수소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잡았고요. 기술 부분에서는 그 기술 혁신 체계 구축, 사람 분야에 대해서는 주민 친화형의 수소도시 건설, 교육적 측면에서는 수요 맞춤형 인력 양성과 주민 인식 개선 교육을 목표로 잡아보았습니다. 먼저 기술 분야입니다. 우리나라는 그 19년도에 수소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수소 기술을 5개 분야 그리고 49개 기술로 분류를 했고, 국내 실정에 맞는 기술 개발 전략과 로드맵을 도출했습니다. 수소 기술은 이제 아래에 나와 있듯이 크게 생산과 저장, 운송, 활용은 2개 부문, 그리고 발전 산업과 안전환경 인프라 부분으로 크게 5가지로 나와 있습니다. 네, 삼척시는 1차적으로 수소 생산 기반의 어떤 실증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세부적으로는 그 액화수소 생산 설비인 어떤 배관이나 밸브, 그리고 액화수소 용기, 저장 탱크, 이런 것들 인프라 측면에서의 어떤 기술 실증을 추진할 계획이고요. 다만 이런 어떤 밸브나 어떤 이런 저장 장치에 대한 기준이 아직 법 제도적으로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기준안과 더불어서 국산화까지 하는 그런 실증 사업을 할 예정입니다. 뭐 이를 위해서 현재 총 25개의 어떤 대기업을 포함한 기업과 국책 연구원들이 함께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좀 많이 생략된 부분이 있지만 어쨌든 3가지 추진 방안을 좀 제안해 보고자 합니다. 어쨌든 저희가 기존에 논의됐던 부분이랑 많이 차별성을 가지려고 했는데요. 어쨌든 그 수소산업 기술 경쟁력 강화 협의회를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게 이제 뭐 단순한 어떤 뭐 연구 협의회가 아니라 실효성 있는 과제 중심 협의회를 구성을 해서 실질적인 성과 도출을 할 수 있도록 이제 그런 방안을 고민해봤고요. 그 일을 좀 더 강력한 힘을 갖기 위해서는 어떤 그 광역단체나 지자체 수준에서 제도나 조례 등으로 행정력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구성을 하는 것을 고민해봤습니다. 또한 그 이 협의회에서 중요한 역할이 중앙정부나 해외의 어떤 기술 상황을 상시 어떤 모니터링을 해서 국내 기술 개발 동향이라든지 기술 적용, IP에 대한 부분을 상시 검토해서 기술 개발 전략을 수시로 점검을 하는 것으로 이제 내용을 잡았고요. 두 번째로는 과거에도 좀 수행되었던 어쨌든 초광역적인 연계협력 사업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거점별로 그 수소 인프라를 구축하고 어떤 수소 클러스터, 규제자유 특구, 시범도시 등을 설정해서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삼척시는 어쨌든 초점이 수소 생산과 저장, 운송에 특화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산업형 수소 클러스터를 취재하는 지자체나 어떤 생활형 수소 시범 도시와의 협력도 필요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어쨌든 기업이 중심이 된 부분인데요. 그 대중소 스타트업 간 그 혁신 기술 개발을 위한 네트워킹 활동입니다. 현재 그 실증 단계에서 파생되는 과제들에 대해서 뭐 공동 연구라든지 기술 이전과 같은 부분들을 좀 활성화를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산업적 측면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아직은 기반 구축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삼척시는 어쨌든 그 수소 기반 저변을 확대하기 위해서 주거 시설에 수소 발전 시설을 도입한다든지 교통 분야에서는 수소 충전 시설이라든지 수소 버스나 수소 자전거 뭐 이런 교통 수단을 이용하는 것들을 이제 확대하려고 하고 있고요. 이를 종합 운영하기 위해서 안전관리센터를 구축하는 등의 노력이 있습니다. 더불어서 지역의 강점인 지역 관광 산업과 농업에도 연계해서 발전시키고자 하고 있는데요. 관광 분야에서는 그 수소로 생성된 전기를 이용해서 리조트에 공급을 한다든지 온열 워터파크를 만든다든지 하는 노력이 있겠고요. 농업에 대해서는 그 수소 에너지를 생성하는 과정이 발생한 폐열을 이용해서 스마트팜 온열 공급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람 분야인데요. 사실은 그 삼척을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그 과거에 82년 정부가 원전 예정부지로 고시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93년도부터 이제 그 주민들의 반대 운동이 굉장히 심해졌고 이에 따라서 이후에 이제 정부가 그 고시를 해제하게 되면서 이것을 기념한 것이 지금의 그 8.29 기념공원이 들어선 그 배경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지역에 그 원전이라든지 수소 에너지의 도입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주민들은 좀 반대를 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고요. 사실은 작년인가 재작년에는 그 수소 시설에서 폭파 사고가 있어서 더욱더 지금 주민들의 그 반대가 좀 심한 사항입니다. 이 부분도 저희가 좀 고려를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주민들의 영향력이 굉장히 강하고 이런 부분들은 자존감도 되게 강한 도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고민한 부분은 주민 친화적인 것이 먼저 산업적인 발전에 있어서 주민 친화적인 입장에서 주민 수용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크게 이제 수용성 확보 방안에서는 이제 리빙랩 구축이 있겠는데요. 그 리빙랩은 그 주민과 기업이 이제 같이 활동을 하면서 기술도 체험하고 개선점과 비판점을 공유한 형태의 어떤 프로젝트를 일컫는데요. 이제 산업적인 측면에서는 잉여 전력이나 폐열을 이용해서 시민들에게 제공을 하고 취약계층을 지원해 준다든지 이런 환경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이제 이게 수소 에너지로 발생한 그 에너지에 대해서 공공기관 수매 사업도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수소산업 자체가 시작 단계이고 그 삼척이 어떤 기업적 기반이 없는 도시이기 때문에 뭐 이거를 지자체나 광역에서 적극적으로 그 수매 사업을 통해서 기업이 참여할 수 있게끔 기업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노력도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교육 분야인데요. 어쨌든 수소 분야가 이제 새롭게 태동되는 분야이기 때문에 어떤 지역 내에서의 기능 인력과 전문 인력 양성도 좀 필요합니다. 강원대학교는 삼척 캠퍼스에 미래가상 융합학과라든지 수소 시스템 공학과가 있는데 아직은 이제 초기 단계로서 어떤 인력 양성을 에너지 인프라 관련된 인력 양성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지난 삼척시 전략산업이었던 소방방재 산업 육성 사례도 보더라도 현재도 강원대학교에 소방방재학과가 있지만 이게 사실은 연구 문헌들을 살펴보면 양성된 인력들이 대부분 외부로 유출되고 소방방재 산업 자체 기업들이 경쟁력이 강하지 않기 때문에 좀 이렇게 소방방재 산업이 좀 적극적으로 발달하지 못한 경향이 있고요. 어쨌든 이제 신산업이다 보니까 맞춤형인 인력 양성 체계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 수소 산업에 대한 단순 수소 생산과 연구뿐만 아니라 어쨌든 현장의 이제 관리, 어떤 생산, 그와 연관되는 플랜트 시설 혹은 또 안전 분야에 대해서도 종합적인 인력 양성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좀 찾아봤는데요. 첫 번째로는 이제 수소 전문화 고등학교의 설립입니다. 현재 충청북도에서는 에너지 고등학교를 설립해서 대기업이나 공기업과 협약을 맺고 맞춤형 인력 양성을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강원도도 수소를 활용한 마이스터 고등학교를 설립한다든지 해서 이제 기능적인 부분에 대한 인력 양성도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두 번째로는 지역 주민에 대한 교육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어쨌든 신재생 에너지 육성과 관련해서 지금 뉴스들을 보면은 풍력도 그렇고 태양광도 그렇고 설치하는 지역의 지역 주민과의 갈등 관계가 조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제주도 풍력단지 같은 경우는 매출액의 10% 정도를 지역에 환원하는 그런 노력도 보이고 있고요. 풍력 해상단지를 설치할 때는 해상 풍력기의 구조물에 어쨌든 물고기 관련 이제 생태계가 형성되기 때문에 지역 주민에게 먼저 그런 해양 자원을 양보한다든지 이런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수소 같은 경우에는 저희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폭발 위험성이 높은 에너지이기 때문에 특히나 이제 지역 주민과의 갈등이 현재도 있고 계속 발생하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지역 주민에게 어떤 이 수소 산업에 대한 긍정적인 측면과 관리 방안에 대한 지속적인 인식 개선 교육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결론입니다. 어쨌든 산업 생태계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수소 산업의 발전은 결국 아직은 이제 저희가 이제 먼 미래를 꿈꾸는 단계이긴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반을 조성하는 단계부터 어떤 제도화된 협의회를 통해서 중앙 정부의 어떤 기술 발전 로드맵과 부합하는 발전 정책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마찬가지로 전문 인력뿐만 아니라 고등학교 시민에 대한 인력 양성도 필요하고요. 인식 개선 교육도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어쨌든 삼척시는 산업적 기반이 매우 부족한 도심에도 불구하고 세계적인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흐름 속에서 LNG 기지라는 비교적 경쟁 우위가 있는 도시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아직 우리나라는 수소 산업 분야에 대한 전문 기업도 부족한 상황이고 있다 하더라도 대기업 중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망 중소기업의 유치나 해당 스타트업의 육성 등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어떤 부단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에 걸맞는 제도적인 안전관리에 대한 제도적인 측면이나 주민들의 안정성을 위한 정책도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먼저 국토연구원에 계신 허동숙 박사님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짧게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국가 난제에 대한 한웅규 박사님의 발표는 매우 흥미로웠는데요.
우선은 뭐 지역 산업 쇠퇴나 지역 인구 감소에 대해서 물론 우리가 이제 많이 정책적으로 관심을 갖고 있는데 사실 여기서 어떤 것부터 풀어가야 될지 모르는 그런 문제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좀 시스템 다이나믹스 방법을 이용했다던가 혹은 그걸 통해서 다시 정책의 우선순위를 도출해가는 과정은 매우 흥미로웠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한편으로는 또 생각이 드는 것은 이러한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정책의 우선순위를 선정을 하지만 현실과의 그런 괴리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아마 5년짜리 장기 과제니까 계속 연구를 하실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마지막 결론에서 보시면은 뭐 어쨌든 이런 지역 산업 쇠퇴나 지역 인구 감소 해결을 위해서 뭐 지역 간의 그런 협력 강화, 초강력 경제권 조성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는데 사실 이 현실로 가면은 지역 간 연계 협력이라고 하는 게 쉽지가 않고 이해관계자 간의 그런 거버넌스 구축 이런 부분은 매우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그 많은 데이터 기반의 그런 뭐 시스템적인 접근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현실과는 또 현실에서는 조금 작동하기 어려운 그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도 연구를 조금 해주시면 저도 이제 이 연구하는 데 좀 도움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 전봉경 박사님 발표에서는 저도 이 부분 되게 흥미롭게 봤는데요. 우선 저도 읽은 그런 연구 중에 마쿠 소타루타 교수가 핀란드 사례를 얘기를 하면서 어떤 지방의 그런 혁신을 위해서는 뭐 기업가적 정신, 여기서는 이 사람은 플레이스 리더십이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정치가의 리더십이 매우 중요하고, 그다음에 그 지방 정부, 그런 행정 역량들이 어떤 촉진자로서의 역할을 한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정치가의 리더십도 중요하고, 지방 정부에 있는 그런 중간 관리자라든지, 혹은 공무원들이 하는 그런, 평범한 그런 일상에서의 그런 리더십이 지역 산업을 이끌어가는 중요한 기제가 될 수가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 부분에서 지금 전봉경 박사님이 송화진 시장 때부터 도지사 단계까지 이제 계속 장기적으로 해왔던 그런 거기에 초점을 맞추셨는데 조금 더 시각을 확대해서 보시면은 이 전주시와 전라북도의 그런 역할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언급을 해주시면 어떤 지역 산업에서의 그런 바텀업 방식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가에 대해서 좀 더 일반화시킬 수 있는 그런 이야기를 전달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전주의 얘기를 하셨는데 저도 이 탄소 산업에 대해서는 좀 관심이 있어서 보니까 경북에서도 탄소 산업을 많이 이끌어 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지역 간의 그런 경쟁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어떤 식으로 조금 해소해 가고 보다 더 연계 협력을 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도 조금 궁금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구 사례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 박사목 선생님이 말씀하셨던 그 스마트 전문화 전략과 유사한 그런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섬유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사양 산업이다 이렇게 치부하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뭐 나노 기술이라든지 혹은 뭐 어떤 브랜드라든지 물류적인 그런 기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새로운 경쟁력을 창출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에서 기업의 역할 이런 부분에 초점을 맞추신 것이 아주 흥미로웠던 그런 사례였습니다. 세 번째로 허시영 박사님 말씀하셨던 삼척시 수소산업의 사례는 정부 정책의 역할이 얼마나 지역 산업을 창출하는데 지역 산업의 시드를 마련하는데 중요한가라는 부분에 초점을 맞추신 그런 페이퍼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부분에서는 사실 저는 이 부분 잘 모르는데요. 그래서 좀 저는 궁금한 부분이 이 수소 산업뿐만이 아니라 사실 우리나라에서 IT, 뭐 ICT든 바이오 산업이든 붐을 일으키는 산업들이 지금까지 많이 있어 왔는데 이러한 산업들이 사실 지역의 삼척뿐만이 아니라 제가 알기로는 이게 뭐 창원이라든지 울산이나 뭐 다른 안산 이런 쪽에도 수소 산업이 발생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지속 가능한 그 산업 성장을 위해서 어떻게 지역 자체적으로 그런 마스터 플랜이라든지 이런 걸 갖추어야 되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포인트를 잡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산업이 어쨌든 바이오 산업도 계속 그런 식으로 겪어왔고요. 그래서 산업이 각 지역마다 이렇게 경쟁적으로 또 출현하고 있는데 이 부분들이 어떤 그 삼척과 그다음 메소 레벨에서의 다른 지역 간의 그런 연계 협력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어떻게 확장이 되어 갈 수 있는지 이런 부분도 조금 초점을 맞춰주시면 조금 더 흥미로운 그런 사례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허동숙 박사님 수고했습니다. 예, 저도 한 말씀을 우리 전 박사님에게 코멘트를 하면 아주 흥미롭다고 생각을 해요. 실제로 우리 지금 지역 지리학에서도 그러고요, 경제 지리학도 그렇고 행정학 쪽에서도 리더십하고 지역 산업을 꽃피우고 뿌리 내리는데 그 리더십, 뭐 지방자치단체 리더십이나 지역사회 리더십이나 뭐 또 그걸 또 좀 확장하면 지역의 사회적 자본이나 또 그 리더십, 기업가 정신도 리더십의 한 유형이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고 하면 앞으로 할 일이 많을 것 같아요. 2차 산업도 2차 산업이지만 예를 들어 우리 광주 전남 지역의 경우를 보면 완도는 전국 전복 유통망의 한 35%를 차지하거든요. 또 그래서 이제 이 완도는 이 완도가 전복 산업이 뿌리 내리게 되는 건 전복 산업이라고 하면 이건 또 그 지역사회 리더십이 있었어요. 뿐만 아니라 2013년에 순천 정원박람회를 순천시가 개최하고 나서 순천시도 요즘 무슨 뭐 눈에 보이지 않는 정원 산업을 가지고 또 요즘 우리가 산업화한다고 하거든요. 뭐 그런 것도 뭐 지역사회 리더십이라고 한다고 하면 아마 우리 전 박사님 앞으로 하는 일에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다음은 전남대에서 강의하고 계시는 김수정 교수님 부탁합니다. 네, 일단 세 분 발표 너무 재미있게 잘 들었습니다. 첫 번째 그 한웅규 박사님 발표의 경우에는 우리 사회의 현실이 굉장히 복잡해지고 있고 또 지리학이나 다른 사회학 여러 분야에서 이제 관계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특히나 이런 산업과 관련해서 단선적인 방향을 도출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의 복잡성을 고려해서 원인이 결과가 될 수도 있고 또 결과가 원인이 될 수 있는 그런 점들을 짚어주셨다는 점, 그리고 시스템 분석 방법이라고 하는 좀 낯선 분석 방법을 통해서 어떤 대안을 도출해내려고 하셨다는 점에서 굉장히 좀 흥미있는 연구였던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발표 시간이 짧다 보니까 이게 연구 내용을 다 소개해 주시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좀 저도 더 듣고 싶었는데 아쉬운 부분들이 있었고요. 그거와 관련해서 이제 한 가지 여쭙고 싶은 거는 그 계층 분석을 통해 가지고 대안의 이제 순서들, 그러니까 정책 입안에 있어서 순서를 3가지 순위로 도출을 하셨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이렇게 3가지 계층 그 분석에 의해서 정책이 도출이 되었고 이것들이 이제 입안이 되고 있기도 하지만 실제로 이행이 되지 않은 부분들이 있었다고 이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실제로 이행되지 않은 부분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듣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두 번째 전봉경 박사님 발표의 경우에는 이제 아무래도 저의 박사학위 논문이 저는 LA 의류산업 가지고 박사학위 논문을 작성하다 보니까 이제 섬유산업에 좀 관심을 가지고 발표를 들었는데요. 우선 전체적인 발표는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도시정부의 역할이 관리형 도시정부에서 기업가형 도시정부로 전환되고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의미 있는 연구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제가 발표를 들으면서 느꼈던 거는 앞부분에 이제 전북 사례의 경우에는 정부의 기업가적인 정신과 연관될 수 있는 그 사례 지역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다만 그 대구 섬유산업의 경우에는 정부의 기업가적인 정신보다는 그 기업 자체의 혁신을 통해서 어떻게 산업 생태계를 바꾸어 나갈 수 있는가의 문제라는 점에서 좀 사례의 결이 다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이제 질문 드리고 싶은 거는 앞에서 이제 글로벌 밸류 체인이 리저널 밸류 체인으로 바뀌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섬유 산업의 경우 특히 이제 마지막 결론에서 말씀해 주신 자라나 H&M 같은 경우에는 패스트 패션 산업이고 기본적으로는 그 의류 생산에 있어서 원가 비용을 절감하고 무엇보다 적극적으로 글로벌 생산 업체들을 활용해서
성장을 하고 있는 기업들이라는 점에서 처음 설정하신 그 리저널 밸류 체인의 문제와는 좀 결이 다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섬유 산업의 리저널 밸류 체인과 이 대구 섬유 산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허시영 박사님 발표의 경우에도 이제 저는 삼척하면은 지리 공부를 할 때 항상 시멘트 산업에 대해서만 배웠는데 수소 산업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지역 정부의 정책에 의해서 어떻게 산업 혁신이 발생할 수 있는가를 지적해 줬다는 점에서 좀 의미 있는 연구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다만 앞에서 허동숙 박사님께서 지적을 해주신 것처럼 지역 산업이 이제 정부 정책에 의해서 처음 이제 시작이 된다는 점에서는 의미가 있지만, 한편으로는 이게 시작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역에 완전히 뿌리를 내리고 정착을 하기 위해서는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대안들을 모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히 앞에서 삼척시의 이제 지역적인 특색으로 지역 주민의 의견이나 역할이 굉장히 크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앞으로 그 부분과 연결을 지어서 어떻게 이 수소 산업을 지역 주민들과 함께 지역 주민들의 동의를 얻어서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좀 구체적인 실증적인 연구들이 같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상으로 토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수정 교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일단 먼저 우리 한 박사님부터 간단하게 지금 두 분 지정 토론자가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리스폰스를 좀 해주시죠. 예. 질문 감사합니다. 일단 첫 번째 허동숙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예, 저희가 이제 올해 2년 차이긴 한데 이제 내년 해서 이제 앞으로 3 년이 더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올해는 사실 저희가 이 연구를 크게 이렇게 구분을 하면 진단 파트하고 이제 정책 대안 파트가 되는데, 올해는 진단 파트에 거의 9할 정도를 갖다가 할애를 했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가 한 그 정책 대안이라는 것 자체가 갖고 있는 실효성이라든가 아니면 정책들도 사실은 의도하지 않은 결과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부분들이 충분히 존재를 하거든요. 또 효용성도 없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내년에 할 때는 저희는 이제 시스템 관점에서 단순하게 이게 현상에 대해서 다룰 뿐만 아니라 다른 걸 넘어서서 정책 대안들 자체도 이제 저희가 시스템 관점에서 보고서 이제 한번 그 정책 대안 자체에 대한 평가도 한번 더 고민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네, 전 박사님. 답 하나 안 했는데, 김수정 교수님. 예. 예, 김수정 교수님, 제가 드린 말씀은 실제 실행을 안 했다기보다는 실행이라는 거를 했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이제 복지성 느낌이 나는 이제 지원 중심으로 이제 정책들이 이렇게 지역에 뿌려지고 하다 보니까 실효성을 사실 이제 실효성이 있는 결과를 이게 발견하기가 좀 어려운 게 사실이에요. 가령 과기부에서는 지역 간 협력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항상 하고는 있지만 지금까지 이제 대규모 사업으로 해서 이제 기획해서 추진한 적은 없고요. 지금 막 준비를 하려고 하고 있고, 산업부에서는 꽤 많이 있어요. 중소벤처기업부에서도요. 근데 거기도 역시 이제 뿌리기식으로 해서 그냥 사업을 이렇게, 그러니까 지역별로 이게 돈을 주기 위한 용도로 해서 그 사업을 만들 뿐이지, 어떤 각 지역이 갖고 있는 가장 잘할 수 있는 산업이나 기술을 기준으로 선택과 집중을 하거나 그걸 통해서 경쟁력 있는 영역끼리 지역 간 협력을 할 수 있도록 해 준다거나 그런 건 또 아닌 상황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무언가를 했긴 했는데 이제 초광역형 경제권이라는 의미에 부합하는 그런 좀 수월성에 기반한, 각 지역이 갖고 있는 경쟁력에 기반한 협력 지원 사업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렇게 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우리 전 박사님 간단하게. 네, 일단 두 분 코멘트에 감사드리고요. 일단 제가 생각나는 대로 좀 이게 옆에 컴퓨터가 있어서 제가 지금 옆을 좀 보고 얘기 드리는데요. 일단은 제가 김수정 교수님 말씀하시는 일단 지역 전략 산업에서의 그런 전북 탄소와
대구 섬유기업의 좀 결이 다르다라는 얘기부터 들으면은 일단은 제가 좀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시간이 없어서 그 말씀을 못 드렸는데, 저는 정치인 같은 경우는 조금 더 그 매크로 단위에서 거시적인 역량의 산업 출연이라는 것에 좀 초점을 둬서 이런 식으로 좀 큰 파급 효과를 어떻게 보면 가져올 수 있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었던 거였고, 이제 기업 같은 경우는 마이크로 단위에서 이미 사양화 산업의 사양화 단계에 접어들어 있는 그런 대구 섬유산업 업계에 이와 같은 사례를 통해서 새로운 활력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례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일부러 좀 두 개의 다른 다이멘션에서의 지역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네, 요즘에 이제 뭐 GVC에서 이제 소위 말하는 RVC로 이제 많이 전환이 되고 있는데, 저도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크게 생각을 못 해봤는데, 이제 그 박사님 말씀 듣고서 생각나는 부분은 사실 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미 섬유 산업 연구하셨으면 아시겠지만은 그 업스트림부터 다운스트림까지 섬유 업계가 가져야 될 세계 스트림을 다 갖고 있는 전 세계 몇 개 없는 국가 중에 하나인데, 사실 이태리 같은 경우를 살펴보더라도 봉제나 재직 같은 경우는 이미 해외 업체에 저렴한 업체에 이미 그런 아웃소싱을 주고, 본국에서는 일본도 마찬가지지만은 염색 산업이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애시당초 로우 매테리얼 소재 산업 같은 그런 뭐 아라미드 섬유 같은 초극세소 섬유 같은 거는 본국에서 이미 만들고 있고요. 제가 이해하기로는 이제 조금 그러니까 노동 생산적인 그런 산업만 해외에다가 아웃소싱을 주고 있는데, 그런 점에서는 저는 앞으로 섬유 산업을 이제 그렇게 따지면 이제 니어쇼링, 에이시안 같은 경우는 이제 에이시안이 하나의 그런 경제 주체 내에서의 좀 서로의 그런 뭐라고 하죠? 시너지를 얻을 수 있는 국가들끼리 아마 좀 서로 재편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북미나 유럽 같은 기업 같은 경우는, 유럽에도 제가 잘은 모르지만은 아직 그 동유럽 쪽에 인건비가 저렴한 국가에서는 이런 봉제나 재직을 함에 있어서 인건비에서 오는 그런 가격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그쪽도 아마 지금 제가 알기로는 대구에서 실제 인터뷰를 했던 10개 기업 중에 상당수가 자라나 H&M에 직접적으로 그런 원사를 수출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마 자라나 H&M 이런 쪽에서도 아마 더 이상 한국 거를 쓰기보다는 조금 리스크가 있겠지만은 품질이 조금 떨어지더라도 아마 유럽에 있는 동유럽의 국가에 있는 그런 제조 생산 공장으로 옮기지 않을까라고 그냥 조심스럽게 조금 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어떤 질문이셨는지. 정리하시죠. 네? 정리하시라고요. 네네. 그래서 저는 네, 이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